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단은 나를 키우는 읽기에 쏟아놓은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열기를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이 글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갈래는 현대 수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수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체험을 개성적 문체로 표현하여 붓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형식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기나 기행문 이런 것들도 다 수필의 형태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합니다. 지금 보면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라고 하는 이 글도 처음, 중간, 끝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은 형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둬야 되겠고요. 대신 이제 다양한 형식이다 보니까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수필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필은 경수필과 중수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수필은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보통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쉬울 거고요. 중수필은 주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리고 어떤 철학적 내용, 이런 것들을 보통 담고 있는 수필이 중수필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읽을 내용은 경수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격을 보게 되면 예시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훈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우침,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글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어떤 점에서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교훈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이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보게 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입니다. 그럼 나무들이 어떤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보잘것없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각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줘야 할 겁니다. 다음 주제를 한번 볼게요. 주제는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삶은 없다는 깨달음. 깨달음 앞에서 뭐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교훈과 관련되는 것이죠. 교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특징은 글쓴이의 경험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수필은 작가가 곧 나로 나타나죠. 소설은 나가 곧 작가는 아닙니다. 근데 수필에서는 나가 곧 작가이고,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이 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음으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예, 앞에서 어디서 봤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시적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는 것과 관련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교과서 20쪽하고 21쪽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우종영이라고 하는 작가에 의한 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문단입니다. 자, 가끔씩 까닭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지금 작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만사가 귀찮아요. 가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선생님도 가끔 보면 진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럴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가르치는 일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은 아니고 가르치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만사가 귀찮아질 때가 있고 작가도 그런 기분이 들었었나 봐요. 이때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작가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남대문 야시장에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남대문. 그럼 남대문은 어떤 공간일까요? 바로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공간. 여러분 시장 가본 적 있나요? 특히 야시장은 불빛이 매우 화려하고 사람들이 생기가 넘치죠. 바로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1문단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 남대문 야시장에 가는 날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꺽쇠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판을 버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사람, 보따리를 등에 지고 구경꾼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 남을 1,000원어치를 사면서 10분 넘게 입씨름하는 사람. 이 내용은 어떤 걸까요? 어디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대문 야시장의 어떤 모습. 그래서 생활표전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작가에게 어떤 걸 주는 거죠? 그렇죠. 무기력한 글쓴이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표전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활력 넘치는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비유가 뭘까요? 그러면 비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비유 잘 생각해봐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질긴 고무장갑은 그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관념에 해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음 내용을 볼까요? 여기서 물고기도 뭐예요? 그러면 자, 활력 넘치는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을 비유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빨간색의 꺽쇠를 한번 보세요.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들이켠 기분이라고나 할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남대문 야시장에서 글쓴이가 느낀 기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글의 처음에 해당합니다. 1문단과 2문단이 글의 처음에 해당하고요. 자, 글의 처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1문단에서는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 내가 남대문 야시장에 갔다고 이야기했고요. 2문단에서는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처음은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은 나. 이것이 바로 글의 처음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 전체 가운데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해당하는 내용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는 나무 하나가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주로 자라는 시롬이라는 작은 야생나무이다. 이 부분은 뭡니까? 바로 시롬이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바로 시롬인데요. 이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남대문 야시장을 나서면서 문득 떠오른 야생나무.
시롬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여러분도 한라산 올라가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한라산을 올라갔었거든요. 1950m인 산인데 매우 좀 가파른 그런 길이 있습니다. 막상 올라가다 보면은 참 힘들긴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산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이 한라산이 1950m나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매우 목이 마를 거라는 거죠.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견한 것이 시로미. 선생님도 시로미를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이 작가는 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나 봐요.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주로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나무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해발 1500m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꼭대에 있는 부분은 뭘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시로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어떤 소재가 있으면 그 소재의 핵심 내용, 주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시로미는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라는군요. 그리고 또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입니다. 시로미 키가 큰가요? 시로미 키는 크지 않습니다. 매우 작아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띄었나 봐요. 그런데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위력은 대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어떠한 측면에서 대단했는지, 지금 작가는 시로미 나무가 위력이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다음 내용은 시로미의 나무의 위력이 어떤 측면에서 대단한지 그 부분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바로 시로미입니다.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보잘것없는 식물 첫 번째 시로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니까 그럼 시로미를 떠올린 동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야시장은 어때요? 삶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나의 힘을 다시 얻게 해주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시로미는 어떻습니까? 나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음 내용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생각이 될 거예요. 자, 연관 있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 글은 작가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의 실마리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죠. 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무척 목이 말랐다. 제주도 한라산은 무려 1950m입니다. 1950m의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1500m 정도 되면 정말 목이 많이 마르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작가는 어때요? 물통에 물도 다 떨어졌대요. 입안이 바짝 마르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로미에 검붉은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털어 넣었대요. 자, 그 다음 내용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파란색 껍질 보일 거예요. 자, 그걸 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로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까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 시로미 열매가 있죠. 이 열매를 지금 확대해 놓은 겁니다. 매우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큼털털한 첫맛. 시로미 맛은 어때요? 제일 처음에 시큼털털하대요. 좀 시큼한 그런 맛인가 봐요. 그래서 얼굴이 찡그러졌어요. 근데 이내 단 기운이 퍼졌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맛은 약간 시큼털털한 맛이지만 끝맛은 단맛이 나는 그런 과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콩알보다 작은 열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오미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많아요? 바로 물기가 많습니다.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켜온 기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백록담에 오르는데 거짓말처럼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실오미 나무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언급했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글쓴이가 실오미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한 까닭이 되는 거죠. 작은 열매가 글쓴이의 갈증을 해소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박스에 있는 부분은 실오미의 어떤 특성 그리고 또 실오미 열매를 먹은 경험을 잘 상세하게 묘사해 준 것이고요.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은 나의 갈증을 해소해 준 실오미의 위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21쪽입니다. 21쪽으로 여러분 보세요. 자, 실오미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는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측면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1쪽 하단에 보면 키가 작고 온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 떨기나무로 순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목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m 이내의 그런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해요. 크지 않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관목. 이건 뭘까요? 관목이 가지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관목의 역할이에요.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언저리, 즉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제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 그 틀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숲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제 주변부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심부에는 키 큰 나무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교목은 어떤 것인지 볼까요? 교목은 줄기가 곱고 굵으며 높이가 8m를 넘는 나무, 매우 키가 큰 그런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다 교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무는 대부분 다 교목입니다. 키가 큰 나무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소나무나 그리고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 다 교목에 해당하는 거죠. 네. 지금 이 내용은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보잘것없는 식물 두 번째 바로 관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목 실오미도 관목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언저리에 자리 잡은 관목들은 숲 주변부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준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볼까요? 이 볼품없는 관목들이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관목의 역할 첫 번째를 봤다면 이 부분은 뭐예요? 그렇죠. 관목의 역할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런 뿌리들이 그런 관목들의 뿌리가 나중에 자연재해에 맞서게 해주는 거겠죠.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바로 숲을 지키는 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어디 그뿐인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것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제 불모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죠. 이런 땅을 푸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작은 나무와 풀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메마른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자라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개척식물들, 쑥, 억새, 고사리와 같은 개척식물들의 바로 역할이 되겠죠.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보잘것없는 식물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좌측 맨 하단, 맨 좌측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쑥이 될 거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억새입니다. 가을의 억새꽃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고사리입니다. 여러분 고사리 손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손이 고사리와 닮았다고 해서 고사리 손이라고 합니다. 21쪽이죠. 21쪽 맨 끝부분입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길이도 짧고 몸통이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쌀이나무.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쌀이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쌀이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세종시에 오히려 쌀이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쌀이나무는 그림 좌측 쌀이나무 꽃이고요. 분홍색의 지금 꽃이 있고 그 옆에가 쌀이나무 줄기 모양입니다. 고사리는 앞에서 봤으니까 참고하면 될 거고요. 불난 자리를 녹화해주는 역할.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바로 쌀이나무가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쌀이나무와 비슷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거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잿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튑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보잘것없는 식물 네 번째, 바로 쌀이나무와 고사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나무의 역할, 불난 자리를 녹화했고 고사리의 역할은 잿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튑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본문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식물들의 특징을 정리해보고 글쓴이가 이 식물들에서 발견한 공통점을 써보자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실오미, 쌀이나무 같은 관목은 어떤 특성이 나타날까요?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다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숲 주변부에서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쑥, 억새, 고사리와 같은 풀은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고사리는 쌀이나무 같이 불난 자리를 녹화해주고요. 즉 이런 나무들은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분에게 자리를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초석은 뭘까요? 어떤 사물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쑥, 그리고 고사리, 쌀이나무, 억새 이런 것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식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 과제 제출 방에 댓글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목하고 관목 비교해놨죠? 자, 교목은 줄기가 곱고 굵으며 높이 자라고 위쪽에서 가지가 퍼지며 키가 4, 5m, 앞에서 우리 책에서는 8m 이상 큰 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행나무, 참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교목이 되겠고요. 관목은 키가 작고 온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